네,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곧바로 세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앞에서 논의된 발표와 토론을 기반으로 안보환경 위협 변화에 따른 대북 전략의 진화 모색을 주제로 종합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한국국방연구원 조남훈 책임연구위원님께서 좌장을 맡아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국방연구원 조남훈입니다. 사실은 앞에 두 세션에서 저희가 한 거를 같은 주제로 종합적인 토론을 하기 때문에 앞에와 조금 구별되지 않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에는 거의 MZ 쪽에 가까운 젊은 신진학자들이 발표를 했고요. 여기는 이른바 어른의 축, Axis of Adults, 좋게 말해서 그렇고요. 하명필 박사는 좀 억울하겠지만 노년의 축이 모여서 여러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훨씬 완숙된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판단을 됩니다. 저는 주로 질문을 드리고요. 질문을 드리는데 제가 사실은 어제까지도 이분들한테 뭐를 토론하겠다 하나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날 것을 얻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런 대신에 제가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3분 이내로 짧게 대답을 해주시고요. 그게 정치적 의미상 좀 말하기 곤란하다, 또는 내 전문 분야가다, 아니면 그냥 패스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다른 분한테 질문을 드리든지 아니면 지나가는 것으로 하고요. 제가 원래 이 패널 사회를 볼 때 굉장히 악명이 높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굉장히 잘 지키고요. 두 번째로 패널하고 얘기하다가 재미없으면 바로 청주한테 중간에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졸지 마시고 이쪽으로 집중하셔서 얘기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안보 환경의 불안정성 증가와 대북 전략의 진화 모색입니다. 두 파트입니다. 안보와 위협 변화가 뭐냐?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북한은 어떻게 행동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대북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이냐가 두 파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저희가 70분을 지금 받았는데 70분을 꽉 채워서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파트에 비록 1, 2세션에서 했지만은 핵심이 되는 그런 안보 환경 변화와 위협인가를 먼저 앞 전반부에서 아이덴티파이를 하고, 그 다음에 대북 전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저희가 모든 사람들이 요새 하는 얘기는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이고 그로 인한 미국의 전략 변화죠. 그래서 아까 심범철 박사도 얘기했지만 사실 지금 안보의 환경이 여러 가지가 지금 다뤄지는 이슈들이 많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있죠, 중동 전쟁 있죠, 대만 사태 있죠, 한반도 사태 있죠, 무지하게 많은데 아무래도 대북 전략 측면에서는 한반도를 제외하고는 우크라이나전이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이 무기를 러시아에 많이 보냈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는 직접 파병을 했죠. 그래서 환경 변화 중에서 우크라이나 전과 북한의 연계해서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 것인지, 특히 트럼프가 유세 기간에 말했던 내가 대통령 되면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끝맺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정말 맞을지, 오랫동안 유럽에서 대사를 하셨고 또 이런 문제에서 국방부에서 국제정책관으로서 식견을 가지고 계신 우리 이정규 대사님께 우크라이나전의 전개 전망, 그리고 또 유럽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의 트럼프의 방위 분담이 이런 거에 대한 전략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이정규입니다. 첫 질문을 또 저한테 하신 저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많이 인내하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트럼프 당선인이 그동안 밝혀온 바에 따르면은 뭐 금방
평화를 다시 회복할 것 같이 호언장담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결국은 관건은 그 젤렌스키가 지금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그 일부 영토를 포기할 자세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대통령은 결코 자기의 영토를 포기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포기한다는 것은 결국은 대통령제를 내놓는다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따라서 그 지금 트럼프가 호언장담하듯이 그렇게 쉽게 평화 협상이 맺어져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기에 종식될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도 하나도 얻지 못하는 전쟁을 했다는 비난 속에서 얻은 것을 확실하게 챙겨야 되기 때문에 푸틴 입장에서도 지금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영토적인 그 이익을 내놓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트럼프가 협상의 달인이라고 하지만 저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종말이 그렇게 쉽게 우리한테 다가오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저는 이 전쟁의 어떤 그 앞으로의 전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북한의 그 변수입니다. 북한은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를 대주는 것뿐만 아니라 병력까지 파병을 해서 굉장히 큰 이 어떤 양상의 변화를 지금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대단한 이 배팅이고 또 거기서 얻을 것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그 토론 과정에서 이미 그 실제 전장에서의 경험을 북한군이 습득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또 북한의 무기를 실제 전장에서 테스트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 저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 북한은 지금 러시아라는 뒷배를 얻었기 때문에 이 트럼프하고 나중에 만날지 안 만날지는 모르지만 만나더라도 굉장히 큰 힘을 얻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북한이 사실상 그 핵무기 개발을 통해서 제재를 받고 있고 지금까지 상황 전개상으로 볼 때 굉장히 고립되어 있는 위치에 있는데, 러시아라는 이 나라를 통해서 이 고립을 탈피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물질적인 지원이나 기술 지원이나 이런 것들에 우리는 우리의 그 시야를 고정시켜서 보는데, 저는 그것보다 훨씬 더 전략적인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 북한은 그야말로 처음 김정은이 2018년에 싱가포르에서 트럼프를 만나는 데뷔전을 했을 때 엄청난 지각 변동이라고 저는 그걸 보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 북한은 미국하고 대등한 관계에서 뭘 해볼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괜히 이 호기를 부려가지고 김정은이라는 북한의 아주 고립된 그런 지도자를 국제 무대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준 거고, 결국은 김정은은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훨씬 더 남한에 대해서는 상대하지 않는 방식으로 나가게 됐거든요. 그리고 국제 무대에서 세계 최강인 미국 대통령과 1대1로 만나는 그런 모습이 북한 내부에는 굉장한 결속력 강화에 어떤 효과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서 다시 만나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모를까, 그 둘이 만나는 것 자체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바로 이 세션에서 우리 이상규 박사님한테 질문을 한 것도 그런 어떤 배경에서 질문한 건데, 결국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이제 북한의 CVID는 물이 건너갔어요. 결코 북한은 그거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논리적인 귀결은 뭐냐 하면
소위 말해서 스몰 딜 위험성이 있는 거거든요. 결국 그 북한이 미 본토를 공격하는 그런 수단만 억제시키고 북한이 원하는 것을 상당 부분 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결론이 뻔한 그런 협상은 우리한테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이 대사님 그 문제는 계속 질문이 나갈 거니까요. 여기서 아까 우크라이나 문제만 말씀을 해주시고 네. 마무리 잠시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 우크라이나 전쟁 그 쉽게 그렇게 종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훨씬 우리 안보의 그 중요한 변수는 북한의 파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추가적으로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한 질문을 한 20개 정도로 할 것이기 때문에 한 분한테 적어도 한 5개 정도는 돌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많이 말씀하시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싫으셔도 많이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셨는데 지금 우리 이정규 대사님께서 1시간이 대담이 5분 47초입니다. 그러니까 딱 반 정도만 다른 분들 명심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요지는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은 짧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다음에 북한 문제에 있어서 단순한 물질적인 거래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른 것들, 전쟁 경험만이 아니라 국제적 관계나 동맹 관계가 굉장히 북한한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여기서 북러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결국에 나중에 북미 비핵화 협상은 중국이나 러시아의 백업을 얼마나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가한다 하더라도 북한이 아니야 난 이제 러시아랑 친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국말을 안 듣겠다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북러 협력에 대한 북한의 전략을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은 오랫동안 북한 문제를 연구를 하시고 하신 특히 핵 문제에도 관심이 많으신 우리 전성훈 전 통일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옛날부터 중국이나 러시아 사이에서 북한은 기본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아까 말한 소위 진자 외교를 해왔는데 기본적으로 현 상태에서 북러 협력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그럼 북한은 중국과는 이제 관계를 원활하게 가져가지 않을 것이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났을 때 현재의 동맹 관계까지 복원된 자동 개입 조항이 4조까지 보완된 북러 관계가 어떤 계기와 어떤 수단을 통해서 계속 갈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귀중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이 북러 관계 상황이라든가 전개 방향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도 다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북러 관계가 저렇게 개선될 거라고 상상을 못했잖아요. 예? 또 북한이 10,000명이나 넘는 병력을 파병할 거라고는 전혀 상상을 못했거든요. 그 저는 오늘 그 전체적인 세션을 보면서 이 북한 핵 문제도 그렇고 지금 우리 한반도 정세도 그렇고 지금 많은 뭐 정책하는 사람이나 소위 그 전문가라는 사람들이나 여기 학생들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 너무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국제 정세는 전체적으로 시대적인 상황이 그래요. 이게 한반도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상황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나가지고 한 3년 갈지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전체적인 국제 정세의 상황이 대변혁기이기 때문에 이런 그 변혁의 시대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보지 못했던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를 해야지. 발휘를 해야지 조금이라도 좀 안개가 걷히고 길이 보이고 제대로 대응할 수 있지. 우리의 고정관념만 가지고서 이 상황을 보려고 하면 안 된다 하는 걸 저는 일단 먼저 제일 저의 그 문제의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북러 관계는 일단 김정은이 배팅을 한 거 아니겠어요?
또 그거를 이렇게 조약으로 제도화를 해놨기 때문에 저거는 최소한 김정은 살아있을 때까지 혹은 푸틴 살아있을 때까지는 가는 거죠. 그게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모르고 당연히 그거는 우리에게는 부담이 되는 겁니다. 물론 중국에게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 요새 중국이 우리를 땡기는 이유가 바로 북러 관계가 밀착하기 때문에 땡기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뭐 그거보다는 이제 트럼프 등장에 따른 그 포석을 두려고 중국이 우리를 땡기는 측면이 더 강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게 너무나 유동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북러 관계는 그렇게 푸틴이나 그 북한이나 쉽게 이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분명히 중요한 거는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체제 안정의 안전판을 확보하게 되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그 사조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재상국으로부터 침략을 당했을 때 자동 개입한다. 이 사조만 얘기했는데 저는 이 북러 조약에서 신조약이라고 해서 신조약이라고 할게요. 신조약에서 과거에 구조약이 없던 조항이 3조예요. 3조. 3조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가서. 아주 복잡하게 애매하게 적어놨어요. 뭐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게. 근데 핵심은 뭐냐? 그 어떤 우린 북한이라고 상정하자고요. 북한에서 외부에서 북한을 침략할 수 있을 정도의 불안정한 상황이 조성이 되면 러시아가 자동 개입할 수 있다고 돼. 뭐 서로 협력해서 지원받는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거를 북한 내부의 급변사태로 해석을 했거든요. 북한 내부의 어떤 상황 변화에 인해서 북한 체제가 불안정해지고 급변에 관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권 차원에서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북한이 러시아에게 통보해가지고 상호협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으로 저는 3조를 해석했습니다. 그 학계에서 그 3조에 대한 해석이 잘 안 나와요. 그 보면은 좀 잘 어렵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은 정상적인 외국 무력의 그 침략뿐만 아니고 북한 내부의 불안정 상황에 대한 대응책까지 북러 간에 얘기를 했다. 결국은 그건 체제 안정인데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여러분 러시아의 푸틴이 타고 다니는 방탄 차량 지금 2대가 갔나요? 한 대 갖고 한 대 더 달라고 그래서 2대까지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자체도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거죠. 어느 나라의 국가수반이 미국이나 옛날 소련이나 자기 방탄 차량을 상대국에 제공해 줍니까? 이거는 상징적으로 러시아가 북한 정권의 생존을 보장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그 정도로 되어 있다. 그 정도로 지금. 그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대응이 뭐냐? 지금 북러 관계 개선의 가장 그 가시적인 그 동인이 우크라이나 전쟁 아니에요. 그럼 이게 지금 우리 이 대사님은 이제 질질 끌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우리한테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질질 끌릴수록 북러가 협력할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여유를 확보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로서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빨리 끝나는 게 좋은 거지. 그게 서로 뭐 젤렌스키한테 불리한 방향으로 끝난다 하더라도 젤렌스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국가의 국익이 있는 거니까 그 우크라이나 전쟁은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빨리 끝나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다. 대한민국의 국익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좀 봐야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기존의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내가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 내가 알게 모르게 고정관념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뛰어넘는 상상력을 발휘해야지 지금 돌아가는 국제 정세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핵심은 북러 협력에 지금 새로운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북러가 상호간의 외부의 침략으로부터만이 아니라 내부적 위협이나 내부적 변화에 대해서도 서로 간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신조약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 요새 제가 굉장히 밀고 있는 가설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 러시아에 북한이 병력을 15,000명 정도 파병을 했는데
그런데 그것들이 북한 내부에 상당한 동요를 유발할 수 있다. 왜냐? 2024년 4월에 북한에서 김정은이 부녀자 대회에 나와서 어머니들을 다 모아놓고 뭐라 했냐면 우리나라도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애를 많이 낳아야 되고 애를 잘 키워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북한도 현재 우리처럼 애들 조금 낳아서 굉장히 잘 기르자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100% 믿지는 않지만은 미국의 VOA 같은 데에서 기본적으로 폭풍군단을 파병한다고 그랬더니 엄마들이 하도 울어가지고 있었고 또 그 엄마들을 동요를 막기 위해서 격리를 시켰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죠. 그래서 그 15,000명이 만약에 그것들이 5만 명이 되고 10만 명이 되고 사상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그 사람들이 북한에 돌아오지 못한다면 굉장히 자식들을 중히 여기는 북한에서도 굉장히 커다란 동요 사유가 될 것이다. 만약에 그런 동요가 일어나서 아까 전성원 박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러시아의 도움을 요청한다면 이거 참 아이러니한 일이 될 수도 있죠. 러시아를 도와주기 위해서 왔는데 다시 러시아가 그로부터 시작된 동요를 막기 위해서 북한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재밌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러 협력이 지금 말씀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이 앞으로 북미 핵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지원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북미 핵 협상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지만 기본적으로 북한은 우리에 대해서 위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까 손정영 박사가 얘기했듯이 수세적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공세적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북한은 최근 들어서 적재적 이국가론을 하면서 우리를 위협국가 따로 떨어져 살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물풍선을 보내가지고 저강도이지만은 계속되는 위협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또 미국에 대해서도 화성 19 새로운 ICBM을 발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적대적 이국가론을 중심에 하는 북한의 행동이 왜 그런지 이게 정말 공세적이고 수세적인지 그래서 북미 간의 협상에 또는 한국의 통미복남을 하려는 그러한 시도가 형성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역시 북한 전문가인 우리 전성훈 박사님한테 다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박사님한테 기회를 드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만 할까요? 제가 지금 중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토론장에서. 저는 올해 김정은이가 그 두 개의 큰 전략적 실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적 실수라는 것은 북한 정권의 명운에 관련된 실수이기 때문에 전략적이라는 표현을 써요. 첫째는 두 국가 선언하고 통일 지우기 하는 겁니다. 북한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태어나면서부터 통일 소리를 들으면서 자라는 나라입니다. 예? 유치원 가서 초등학교 가가지고 대학교 졸업하고 회사 들어가서도 군대 갔다 와서도 전부 다 통일. 응?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을 지우라는 얘기를 했을 때 또 북한 주민들한테 여태까지 통일될 때까지만 참아라. 미 제국주의자들이 남한을 점령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을 못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니까 통일만 되면 된다라고 세뇌를 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통일 지우기를 했을 때 북한의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심리적 박탈감이 어느 정도일 거냐 이거예요. 제가 그래서 쉽게 비유를 해서 우리나라 지금 강화문에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대통령이 나타나가지고 이순신 장군 동상 파괴하고 우리 일본 항일 쪽 다 역사에서 지운다는 얘기했을 때 대한민국 국민들 가만히 있겠어요? 평양 입구에는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그 조국통일 3대 원장 기념탑 하루아침에 폭파해버리고 그런 걸 보면서 지금 북한 사람들은 물론 폐쇄체제이기 때문에 바로 얘기는 못하지만 불만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이거예요. 이미 조총련에서는 문제가 제기됐죠. 우리 언론에도 났죠. 조총련 사람들이 본부에다가 항의했지 않습니까? 북조선이 통일을 열망해가지고 조총련 민단이 아니고 조총련이 들어왔는데 왜 갑자기
북한에서 통일 포기하느냐고 항의하고 문제 제기했다고 소식 언론에 나왔었죠. 그런 반발과 그 저항이 북한에서도 서서히 싹 트면서 응집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둘째는 이 바로 이 10,000명이 넘는 병력을 외부로 보냈다는 것은 김정은으로서 대단히 큰 모험입니다. 사람 하나 들고 나는 거를 국경 넘어가고 나오는 거를 그렇게 체크하고 그 확인하고 통제하는 나라에서 아무리 러시아라고 하지만 10,000명이 넘는 병력을 보냈을 때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부 탈영하고 포로로 잡혀서 남는 사람들 빼고 다 돌아오더라도 북한에 비해서 훨씬 잘 살고 훨씬 개방적인 러시아의 문물을 접한 사람들이 북한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외부의 문물이 그대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효과는 우리가 지금 대부분 전단 날리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효과가 있겠죠. 물론 김정은이 그런 리스크를 뭐 생각은 하겠죠. 또 들어오면은 상당 일정 기간 관리하면서 하겠죠. 그러나 그런 그 정보 전파의 영향력이 있을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망자가 생길 거 아니에요. 한 달에 1,000명 이상씩 러시아 군인들 사망하는데 그중에 일부 북한 군인들 사망할 것이고 지금 통제는 한다고 해도 이런저런 얘기들을 통해 가지고 그 당사자 부모들한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한이나 북한이나 자식 생각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우리 동포들이 내 자식 생태 같은 내 자식이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고 갔다가 러시아 가가지고 그 영아의 몸이 데리고 왔을 때 그 부모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지금 북한 내부에서 계속 축적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북한이 상당히 폐쇄 체제이기 때문에 그 내구력이 응집력 내구력이 강해서 상당히 많이 잘 오고 있다. 여태까지 잘 왔죠. 라고 생각했지만 그 내구력에 균열이 생긴다. 지금 북한은 이제 김정은이가 반통일을 했지만 친통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일반 국민들이야 저 사람이 왜 갑자기 반통일을 하느냐. 지금 통일 문제는 김일성, 김정일도 통일을 하자고 했는데 3대에 와가지고 자기가 무슨 근거로 무슨 자격으로 그 선대의 유은인 통일을 거부하느냐고 얘기 안 하겠습니까? 속으로? 북한 내부에서 균열이 생긴다. 우리 남남 갈등이 있듯이 북한은 북북 갈등이 생긴다 이거 이제 친통일 대 반통일. 숫자적으로 친통일이 훨씬 많을 거예요. 이 친통일은 반통일을 경계하고 저항하고 견제하는 반김정일 세력으로 발전할 수 있다. 거기에다가 이 우크라이나 이 사태로 인한 정보 유입 이런 모든 것 또 이미 북한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되고 있는 외부 문물 전파. 오죽하면은 평양 문화법 뭐 이런 것까지 만들어 가지고서 그 말하는 것까지 통제하려고 하겠습니까?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것들이 북한 내부의 균열을 가속화시킬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까지 우려를 하고 걱정을 해가지고 이번에 지금 북러 조약에서 3조가 나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대비를 해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북한 핵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좌절감과 위압감을 느끼지만 동시에 이게 전혀 다른 면으로서 이게 저쪽에서 우리가 지금 이것도 역시 상상의 그 벽을 넘어야 됩니다. 고정관념.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현상이 북한 내부에서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전문가들도 그렇고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가능성까지 다 염두를 두고 정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전성훈 박사님 얘기는 주로 적대적 이익 국가들과 북러 협력 자체가 모든 것을 봤을 때 굉장히 북한이 내부적인 동요와 또는 비사회주의 풍조의 만연 등을 막기 위한 굉장히 수세적인 거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북한이 많은 도발을 합니다. 아까 앞에도 얘기가 있었지만은 체제 안정을 위해서도 하고요. 또는 외부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도 도발을 합니다. 아까 손재정 박사가 2017년과 2024년 굉장히 유사하다. 그 이유 그것들은 위기를 조성했다가 그 위기를 터트림으로써 바로 미국을 대화 테이블로 불러들여오는
그런 식의 행태를 굉장히 많이 해왔다. 사실은 저희가 그걸 역사에서 계속 봐왔거든요. 문제가 있었고 도발을 굉장히 가장 강력한 도발을 했고 그래서 북미 간의 협상이 재개된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트럼프가 왔을 때 김정은도 그런 전략을 다시 쓸 것이냐 하는 게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저께 미국의 국무성의 발표에 의하면은 이미 북한은 제7차 핵실험 준비를 다 마쳤다. 그리고 이거는 전략적 결정만 김정은의 전략적 결정만 남아 있고 언제든지 핵심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런 상태가 꽤 오래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트럼프가 등장한 새로운 환경 변화 속에서 북한은 제7차 핵실험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터뜨려서 미국한테 테이블로 끌어들이려고 할 것이냐 아니면 트럼프 자체가 옛날에 아시다시피 파이어 앤 퓨리처럼 굉장히 트럼프 자체가 그냥 지는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에스컬레이트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내할 것이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세 분한테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7차 핵실험 전망이 어떻고 그 이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고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먼저 우리 함영필 박사님한테 질문 드리겠는데요. 함영필 박사님은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서 거의 탑입니다. 그래서 핵 문제에 대해서 요 7차 핵실험에 국한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질문에서 이종규 대사님 그리고 마찬가지 질문에서 전성훈 박사님의 대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가이드 함영필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그 토론에 임하셔가지고 되게 경의를 먼저 표하고요. 7차 핵실험은 아까 뭐 이상규 박사님이나 김보미 박사님께서 토론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여태까지 북한이 이제 6번의 핵실험을 했고 이게 하는 과정 속에서 뭐 여러 가지 뭐 북한의 이렇게 뭐 핵능력 고도화나 핵실험이나 이런 것들을 대부분 이제 바라보는 프레임 자체가 협상을 위해서,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런데 뭐 저는 뭐 이제 공학을 전공을 했고 또 실무를 하면서 계속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이것은 전략 무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 군사 기술적인 수요가 넘버원 그 고려 요소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은 그게 과연 다른 어떤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느냐? 저는 뭐 그 본질은 어느 국가든 지금 미국도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핵실험을 고려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새로운 핵탄두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축적하고 또는 자기네들이 만든 아무리 뭐 시뮬레이션 뭐 AI가 발달했다고 해도 실증하지 않으면은 정확하게 그것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뢰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북한도 군사적인 수요 때문에 한다면 할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7차 핵실험 가능성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아까 이상규 박사님이 3가지 핵탄두를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지난 6번의 핵실험을 우리가 복기를 해봐야 되는데 통상 1차, 2차, 3차 핵실험을 우리가 볼 때 대부분 핵 분열탄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걔네들 표현으로는 3차 핵실험을 하면서 소형화, 경량화를 2013년도거든요. 그때 이미 한미는 어떻게 보면은 당시 갖고 있던 모든 전략 미사일에 탑재 가능한 핵탄두를 개발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2013년도에 이미 10년 전에. 그리고 나서 4차, 6차, 2016년, 2017년도에 했는데 그는 북한이 주장한 대로 수소탄 핵실험이라고 했어요. 4차 핵실험 때 우리는 그게 북한이 그런 기술력이 없는데 갑자기 수소탄 했다고 주장하니까 아니야, 이거는 증폭 핵분열탄일 거야 라고 평가절하했어요. 그런데 6차 핵실험을 보니까 그 위력이나 여러 가지 나머지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면
이거는 수소탄 핵실험 가능성이 높다. 실물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그럼 5차 핵실험이 이제 관건인데 5차 핵실험이 그럼 어떤 성격이냐는 거죠. 5차 핵실험에 대해서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하고 나서 어떤 표현을 썼냐면은 표준화, 규격화, 다종화라는 표현을 썼고 다양한 핵 분열 물질에 대한 이용 노율을 높였다라고 표현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그 핵무기 만들 때 플루토늄으로 만들 수 있고 우라늄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그 액면 그대로 보면은 5차 핵실험은 우라늄으로 핵실험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북한을 쭉 관찰할 때 합리적인 결론인데 그것이 나타난 게 이제 화산 31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자, 그러면 화산 31형은 걔네들 주장대로라면 8개의 전술핵 투발 수단에 탑재 가능하다라고 했고 그것을 실물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까 여러 가지 뭐 소형화된 핵탄두를 할 것이다. 또는 뭐 초대형 핵탄두를 할 것이다. 근데 기술적으로는 4차, 6차 핵실험을 통해서 수소탄의 기폭 능력하고 위력을 충분히 보였기 때문에 소위 이거는 기본적인 데이터는 흡수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러면은 초대형 핵탄두 수소탄에 의한 가능성은 사실은 크게 높지 않다. 그 다음에 소형화된 핵탄두 이미 플루토늄과 우라늄에 대한 능력을 갖췄다면은 그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북한이 현재 뭐 풍계리 핵실험장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전략적인 의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2018년도에 핵실험장을 셧다운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싱가포르 하노이 D를 나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복원을 해서 여지를 남겨놔서 전략적인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측면이 저는 크다고 보고 물론 핵실험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마저 완전히 배제하는 건 아닌데 그것은 현재 대북 제재가 무너져 있고 그리고 아까 전성훈 박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안전판이 마련된 상황에서는 그리고 중국하고 지금 관계가 이렇게 소원해진 상황에서는 북한이 핵실험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과연 이 과연 비용보다는 커야 되는데 이익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그렇게 큰 이익이 없다라고 보여지는 비용이 오히려 증가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렇다면은 지금 국면에서는 북한이 핵실험 카드를 꺼내서 자기의 전략적인 스페이스를 좁히는 우를 범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함영필 박사님에서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이유에 있어서는 핵실험을 할 수 있지만 북한이 자체가 이미 폭발력을 갖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본인들한테 크게 베네핏이 없기 때문에 핵실험의 가능성이 낮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세 분 다 질문을 드리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저희 한국 소담에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성격이 안 좋아서 세미나에서는 흥정은 말리고 반드시 싸움은 붙여라가 제 신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반대 의견이 있으시면은 좀 말씀해 주신 걸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은 질문에 대해서 7차 핵실험을 하리라고 전망하느냐에 대해서 이준교 대사님께 똑같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사회자의 그 의도를 좀 방해하기 위해서 함영필 박사님 의견에 대체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7차 핵실험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보다는 시점을 한다면 언제 할 것이냐와 관련해서 만약에 김정은이 트럼프하고의 어떤 또 다른 그 협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당연히 저는 계속 그 준비하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것이 준비됐다는 것을 바깥으로 이렇게 노출이 되게 하면서 그 트럼프하고의 협상을 유도하려고 하지
실제로 핵실험을 해버리면은 더 이상 그것이 아무런 그 유용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끝까지 그것을 할 듯 말 듯 끌어가면서 트럼프를 이 협상장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는 그 북한의 그 핵실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대응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미 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든 말든 이미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은 고도화돼 있고 이미 한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소형화, 경량화 다 이룩하고 투발 수단까지도 다양화돼 있는 그런 상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러면 북한의 핵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느냐? 지난 30년 동안 그 보수 정부, 진보 정부가 전부 대북 협상, 그러니까 보수 정부는 압박과 제재를 일관되게 했죠. 왜냐하면 북한이 붕괴될 것이라는 그런 전제하에. 진보 정부는 북한에 지원을 하고 교류 협력을 하면 북한이 어떤 개혁 개방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어떤 희망적인 기대를 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북한은 뭐 붕괴지도 않고 또 개혁 개방으로 나오지도 않았고 오늘날 그런 그 숱한 30년 동안의 진보 보수 정부가 바뀌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을 써봤지만 백약이 무효한 그런 상태로 지금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북한은 완전히 핵 역량이 고도화된 상태에서 우리는 미국의 확장 억제에만 의존하는 그런 대응 전략으로 지금까지 해왔죠. 근데 그 확장 억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해구산인데 이 해구산이라는 건 그 공약입니다. 커미트먼트. 커미트먼트의 이 생명은 그에 대한 신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국이 우리가 핵 공격을 받았을 때 핵으로 보호해 줄 것이다. 사실은 그게 지금 그 신뢰가 많이 약화됐어요. 그래서 아무리 확장 억제를 강화하더라도 그 신뢰가 회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북한의 핵미사일이 너무나 고도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민국 그 국민들 여론조사를 하면 지금 뭐 꼭 70%는 아니더라도 60%가 넘는 사람들이 자체 핵무장을 지지한다는 그런 여론조사도 나오죠. 물론 그 최근에 그 미국의 국무부 무슨 차관보인가요? 아니면 부차관 뭔지 모르겠네. 그 질문은 그 질문에 따라서 답은 다르게 나온다라는 얘기를 이제 대외적으로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인가를 보면은 군축 비핵산 쪽에 담당 그 부차관보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오랜 전통은 비확산 정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이 돼서 명실공히 그 마가 정책을 실현을 하게 되면 그 마가 정책의 핵심 중에 하나가 해외 개입 축소입니다. 저는 1970년대 초에 닉슨 독트린이 기시화되는 것을 좀 느끼는데 그때도 닉슨이 독트린에서 얘기한 게 동아시아에서의 이 안보는 각 국가가 좀 책임을 져라. 왜냐하면 베트남 전쟁에 너무 미국이 뒤었고 국내적인 그 비판 여론이 컸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주한미군 일부를 철수를 시켰죠. 그게 만약에 트럼프가 앞으로 하려는 정책이라면 우리나라에서 자체 핵무장 여론이 급격하게 상승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제로 하든 안 하든 준비를 지금부터 하는 것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논의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는 중요하다.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예, 뭐 결론은 함영필 박사님하고 같은데 기본적으로 핵무기는 쓰는 순간에 효과가 없어지는 정치무기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효과를 끝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질질 끌면서 트럼프로 하여금 테이블로 나오게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새로운 말씀을 해주셨고 뭐 뒤에 정책적인 거는 나중에 다시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여러분께서 다시 리마인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같은 질문에 대해서 전성훈 박사님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네, 그 북한이 만약에 이제 핵을 다시 터뜨린다면 첫 번째 이유는 뭐 기술 보안 차원의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 한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기술적으로 뭐 지금 당장 보완할 필요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뭐 인도 파키스탄 예를 봐더라도 한 5, 6회 했으면은 어느 정도 충분하니까. 그러면 이제 다른 이유는 정치 외교적인 차원에서 이거 위력을 과시할 필요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지금 북한은 이미 핵을 포기할 수 없다. 우리 핵무력 완성했다라는 메시지는 계속 여러 차례 대발신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체적으로 북한 핵 포기시키는 거 불가능하다는 건 이제 상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별로 이유가 안 될 거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내부가 불안할 때, 이게 뭐 내부의 요인에 의해서 불안해지건 아니면 외부의 압박에 의해서 불안해지건, 내부가 불안해질 때 우리가 내가 죽기 전에 이거 터뜨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줄 필요는 있겠죠. 그 결국은 위력 과시용이란 말이에요. 그 위력 과시용을 할 때 저는 굳이 그거를 땅속에다 묻어놓고서 그냥 지진 스케일만 움직이게 하는 그런 걸 하겠냐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정말로 위력을 과시하려면 실제로 한번 해봐야지, 데몬스트레이션을. 동해안에 쏘든 어디다 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북이 핵탄두를 터뜨린다면 공개적으로 핵실험보다는 데몬스트레이션 할 가능성이 훨씬 많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아까 이제 협상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핵실험할 가능성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미국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미국을 협상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가장 그러니까 효과적인 북한의 도발이 지금 단계에서 과연 핵실험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듯이 이미 어느 정도 그 선을 넘은 그 고도화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에 지금 이미 미국에서 고위 당국자들이 북한의 ICBM 위협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고 미사일 방어 능력의 그 뭐 전력 증강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저는 만약에 트럼프를 자극하고 뭐 어떤 새로운 국면을 전환하려고 한다면은 핵실험 카드보다는 아마 아까 전성훈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ICBM의 정상각도 발사라든지 MIRV의 어떤 그런 신뢰성을 보일 수, 계속 여태까지 고각을 발사했는데 그것을 그러니까 좀 아이디어 차원에서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력 차원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러시아의 ICBM 발사장을 북한한테 대여할 수도 있다. 러시아가 이번에 뭐 ICBM을 쏴가지고 저희 캄차카 반도에 이렇게 통상 이제 떨어뜨리잖아요. 그것을 북한의 미사일로 할 수 있다. 이제 그 가능성을 좀 열어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런 시나리오는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오히려 국제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은 훨씬 더 클 것이다, 핵실험보다. 그래서 그런 쪽에 조금 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우리가 이런 것을 아까 뭐 저 손여정 박사님 기시감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계속 우리가 이런 사고 방식을 하는 거는 과거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그러니까 뭐 은하라든지 광명성이라든지 이런 걸 쐈을 때 곧 핵실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화성 18, 19형을 쐈으니까 핵실험을 할 것이다. 근데 같은 말을 저는 두 번 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미국이 느끼는 레드라인을 북한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빅샷이 핵실험, 그 다음에 ICBM의 정상각도 발사, 그러면 MIRV의 실험,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명필 박사님 말씀은 굳이 좀 더 높은 레드라인에 있는 핵실험을 안 하더라도 정상각도 ICBM 발사라든지 MIRV를 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그런 방법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핵실험을 안 하는 논리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앞으로 우리가 전성훈 박사님 같은 분을 세미나에 많이 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지금 새로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뭐냐 하면은 북한이 기본적으로 7차 핵실험 자체도 굉장히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게 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지하 핵실험도 아니고 탄두에 장착을 해서 ICBM을 태평양에 던져서 실제 대기 중에서 핵 발사를 할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새로운 이론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미국의 레드라인을 한참 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사실 북한은 뭐 못할 게 없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만약 김정은 체제가 위협받는 최후의 순간이라면 대기 중 핵실험만이 아니라 카운터 밸류 대가치 핵폭탄을 쓸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어떤 상황이냐 중요하지만 그래서 지금 말씀이 그런 가능성도 우리가 고려해야 됐다는 그런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점점 이 위협이 핵 문제로 좁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지금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서 관심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과연 북한과 어떻게 협상을 할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에 대한 안보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방위 분담 정말 100억 달러를 요구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걸 빌미로 그게 합의가 안 되면은 주한미군의 일부나 전부를 철수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후자의 문제는 북한과의 직접적 문제는 아니지만은 그것들이 우리의 북한의 대비태세를 하는데 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거든요. 주한미군이 없는 한반도를 생각해 봅시오. 얼마나 끔찍하고 사실 북한의 특히 핵 문제에 있어서 북한을 대항하는데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문제는 합치된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많이 놀라야 되는 것들이 북미 핵협상에 대한 전망과 방식입니다. 아까 다 각자 다른 얘기를 하셨어요. 신범철 박사 다른 얘기 했고요. 핵군축이라는 얘기 쓰면 안 된다. 김진아 박사는 뉴클리어 리덕션하고 뉴클리어 암스 컨트롤이 다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도 또 이분들하고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기본적으로 저는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CBID가 있고요. 하나는 주로 카네기 인다먼트에 있는 토비 달튼을 중심으로 하는 컴프레hensive verifiable capping. 그러니까는 핵동결인데 검증을 전제로 하는 핵동결인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CBID는 그 자리에서 완전 비핵화는 아니지만 마지막 목적을 비핵화로 하는 비핵화의 중간 단계로서 설정하는 CBC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커다랗게 보면 비핵화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동결을 하지만은 검증을 해서 검증된 거 나중에 그거 다 없앤다, 비핵화한다는 게 있죠. 세 번째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세 번째가 말하면 어떻게 표현할지만 저는 핵군축이라고 하는데 뭔가 하면은 검증 없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른 대가를 가져서 서로 군축을 한다. 그것들이 뭔가 하면은 저는 트럼프의 기본적으로 하노이에서 것들이 오히려 군축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았다고 생각해서 그건 완전 잘못된 딜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물론 그게 프론트 로딩이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영변 플러스 알파, 영변 강선이냐를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만약 그걸로 끝나고 나머지 걸 전부 검증을 안 했으면은 프론트 로딩 이후에 그것들을 뒤에 레어 로딩을 하면은 완전히 하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비핵화에 완전한 비핵화로 갈 수 있지만 그것들이 그것만 끝나고 흐지부지 되면은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핵협상이 되는 게 있었고 그렇다면은 미국의 워싱턴 이스태블리시먼트를 통해서 비확산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게 아무리 트럼프 수준에서 합의가 됐더라도 구체적으로 갔다면 그건 저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협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탑다운의 문제고 사실 육자회담에서 검증 때문에 육자에서도 비핵화에 합의를 했지만은 북한이 IAEA의 검증을 거부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깨져버렸는데 사실은 핵심은 검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갖고 있는 거를 강제로라도 전부 알 수 있는 다음에 핵군축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보이는 것만 미국이 모든 위성자산을 갖고서도 전부 식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떤 쪽으로 가느냐가 굉장히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특히 우려하기는 CBID나 핵동결 방식이 아니라 일부분만 검증하는 핵군축 방식으로 갈 수 있다. 그게 이제 미국에서도 벤 잭슨 같은 사람이 우려를 하는 것들이었는데 그러한 전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그거에 대한 김정은의 전략은 어떤 것이 될지 한번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끝내고서는 그러면은 한국의 대응 방안은 어떻고 한국은 뭘 막아야 되냐, 미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북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걸 종합적으로 이걸 한 후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가이신 한명필 박사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CVID, 핵 동결, 핵 군축. 뭐 저도 기본적으로는 핵 군축이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제가 이제 실무부서에 있을 때, 그러니까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 때 사실은 초기에는 입구도 동결, 출구도 동결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정권 차원에서 5년 동안 그 당시도 벌써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그때도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라는 이제 인식이 있었고, 다만 전격적으로 2018년도 평창에 오면서 굉장히 기대감을 높였죠. 그래서 저희가 그때 검토한 게 그 리비아 모델이었거든요. 6개월 1년 안에 아까 얘기했던 프론트 로드 방식이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연히 이제 나중에 깨지고 나서는 야, 그거를 처음부터 그렇게 무리한 걸 요구하면은 북한이 그걸 수용하겠냐? 처음에는 좀 이렇게 낮은 단계 점진적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이해는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야, 처음부터 아예 의지가 없는 거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상황에 가면은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배팅을 하라는 것인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럴 수 없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여건이 있었고, 북한이 그 정도도 할 수 없다면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든 핵무기, 모든 핵탄두를 다 포기하라는 게 아니었거든요. 거기에 뭐 일부분 그런 것들을 포기하라고, 그것을 좀 보여라, 신뢰를 보여라고 했는데 그것마저 수용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돼가지고, 저는 뭐 트럼프 2.0에서 과연 이게 비핵화 협상이 될 것인가, 저는 좀 약간 회의적이에요. 일단 김정은 자체가 이미 이번에 뭐 무기 전람회인가 거기서도 얘기했듯이 자기가 한번 뜨거운 맛을 봤죠. 여러 가지 거기서 한국의 뭐 중간자 역할을 우리 지난번 대통령께서 열심히 해가지고 믿고 딜 나갔는데 결국은 될 줄 알았지만 그 기대가 무너졌고, 거기서 엄청난 그 체면을 깎이는 그런 속에서 뭐 그 관련자들을 뭐 처형했다 안 했다 그런 진통을 겪었고, 우리 대통령한테 입에 담지 못할 욕까지 하면서 사실은 남북 관계를 단절하고 지금은 적대적 두 국가론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지나온 이 역사적인 이거를, 그래서 저는 그래서 선택한 것이 결국 러시아였다고 보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아까 결국은 북한이, 우리가 이 비핵화 협상을 할 때 결국 교환 조건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럼 미국으로부터 북한이 지금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그 아까 싱가포르 회담에서 세 가지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미북 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그다음 세 번째가 비핵화였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그 미북 관계 개선을 러시아가 대체했다라고 하면은 그 필요성이 낮아졌고, 이미 두 국가 속에서 평화 체제에 대한 그것은 이미 버렸다고 봐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는 북한이 어떻게 보면은 관심을 끌거나, 그건 결국은 미국이 굴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김정은한테 내가 잘못했다,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과연 트럼프가 그렇게 할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는 트럼프는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계속 이렇게 자기가 북한을 잘 관리하고 있다라는 개인 차원의 그 외교, 개인 차원의 메시지, 그래서 뭐 노벨상까지 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지난번에 비핵화 협상도 깨졌던 것이 결국 정상 간의 이 압보 가지고는 실질적인 실무 차원에서의 어떤 그 딜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은 정상회담의
그 실체를 우리가 봤기 때문에 바텀업 차원의 협상이 되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향후에 비핵화, 이건 뭐 핵 군축으로 가든 뭐 비핵화로 가든 CBI로 가든 저는 별로 성사될 가능성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협상이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 시작한다 할지라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트럼프한테 굉장히 놀라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중국에 어저께 발표했죠. 중국에 많은 관세들 플러스 10%를 더 부과하겠다. 기본적으로 선거 유세할 때는 60% 얘기만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다 10%를 더 붙이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고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 이 전부 토탈로, 그건 어디셔널이 아니고 토탈로 25% 관세를 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고, 좀 있으면 이제 동맹국들이나 우방국들이죠. 거기에 이제 저희가 보편 관세라고 하는 10%에서 20%를 지금 붙인다고 그런 거를 선거 유세로 했는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 많은 국가들이 트럼프한테 놀래 있죠. 근데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놀라거나 쫄 것 없다. 왜냐?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단임 대통령입니다. 아무리 많이 해야 4년 하는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처럼 오바마나 뭐 바이든도 4년 했지만 오바마처럼 8년을 할 수 있는 그 정책이 굉장히 오래가는 대통령이 실제 아니고요. 두 번째고, 지금 트럼프가 엄청 파워풀한 이유는 이수문 박사가 얘기를 했지만은 3관왕을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왜냐? 대통령 선거 이겼고 상원 장악했고 하원 장악한 거죠. 그런데 곧 2년 후에 중간선거가 있죠. 중간선거에서 상원의 3분의 1, 하원 전체를 다시 선거를 합니다. 그러면 상원은 현재 공화당이 상당히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뒤집힐 가능성은 굉장히 적습니다. 하지만 하원은 민주당으로 올 수가 있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트리플 크라운 자체가 다 무효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2년 후에 트럼프의 그런 권력이 지속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한 워싱턴 이스태블리시먼트에는요, 공무원들만 아니라 의회도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는 마가의 핵심인 사람들이 트럼프의 참모들과 내각을 차지하고 있지만요, 국회의원들, 의원들은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계속 해온 얘기가 있죠. 지금 마르코 파비오가 여러 가지 중국 문제에 있어서는 트럼프랑 궤를 같이 하지만, 마르코 파비오는 옛날부터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매파적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트럼프가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김정은하고 그냥 회담을 하라, 그럼 100% 따를까요? 아무리 충성심이 있다고 해도 저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2년 후에 하원에서 만약 선거까지 중간선거에 진다. 그러면 그 트럼프의 정책 자체가, 특히 대북 정책이 대북 정책 자체도 이미 뭐 회담을 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대북 정책이 세틀 다운 되는 거는 제가 보기엔 2026년 초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빨라봐야 2025년 말이다. 그럼 2026년 중간선거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트럼프는 대북 정책을 추진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확고한 로드맵을 갖고 트럼프를 설득하지만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까지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느냐? 정책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성훈 박사님한테 여쭤볼 건데요. 우리 정부는, 윤석열 정부는 지금 현재 담대한 구상을 발표를 했습니다. 두 가지가 핵이죠. 뭐냐면은 핵 문제는 북한에 대해서 너네가 조치를 취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힘에 의한 평화. 우리가 힘을 갖춰 놓으면은 남북 관계에서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저걸 했는데요. 지금 미국과의 관계를 기본으로 여러 가지 군축을 포함한 트럼프가 그런 것들을 제안했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남북 관계에서 이러한 정책들을 어떻게 가져가야지 여기에서 비핵화가 혹시 깨지거나 아니면 미국이 우리가 원하는 비핵화를 추진할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객적인 거는 뭐 제가 자세히 그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렇게 뭐
상상력만 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제안하기도 좀 그렇고 좀 무책임해 보이고 그래서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지금 문제는 이제 우리는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많이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한미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크게 어긋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북핵 정책은 뭐냐? 지금 현재는 과거에 하노이 때는 이제 우리 한 박사님 얘기했듯이 뭐 조금만 하더라도 이제 베리피케이션 다 해가지고 데이터 다 보고서 일단은 인프라는 다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북한은 그때 그거를 이제 표적 제공해 준다고 얘기해가지고 거부했던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은 뭐가 좀 달라질 것이냐? 핵심은 뭐냐면은 핵심이 뭐냐면은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일정 부분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과거에는 인정 안 했던 거죠. 완전한 비핵화든 CVI든 인정을 안 했죠. 하지만 지금은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제 생각은 인정하게 될 거라 이겁니다. 상황이 많이 변했고 미국의 대외 정책 가만히 보면은 상당히 현실을 인정하고 현실은 접고 넘어가는 경향이 많아요. 모든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한미 원자력 협력 과정 것도 보면은 그래서 북이 핵 보유한 상황은 불가역적이라는 것을 미국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겉에서 레토릭으로 어떻게 얘기하든 간에 북미 간에 다시 회담을 하게 되면 일정 부분 인정하고 갈 수밖에 없다는 신호를 김정은이 받으면 그러면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일정 부분 타협이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핵 군축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거는 뭐 핵 군축에 대해서 용어에 대한 거부감 뭐 굉장히 많아요. 우리 사회에 지금 심지어는 일정 부분 저항감도 있는 것 같아요. 당혹스러움도 있고. 근데 그거 역시 지금의 상황이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예? 또 누가 압니까? 북미 간에 대화를 할 때 러시아가 거들어 줄지? 예?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지만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 대책을 세울 때 기존의 가정, 기존의 상황 평가, 기존의 미래 예측만 가지고 대책 세우면은 지금 상황에 대한 대책이 안 나옵니다. 상황이 변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절감하고 뼈저리게 느끼고 기본 가정에서부터 다 검토해서 방향을 바꿔야지 제대로 된 정책 방향이 나온다. 그렇게 해야지만 될 거다 하는 거고 거기에는 상당한 저항이 있겠죠. 지금 기존의 정책 패턴에 익숙한 사람들은 전부 다 반대할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거는 정부가 극복해야 할 것이고 오히려 외적 환경 변화라는 것이 좋은 명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체면 손상하지 않고 바꿀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성훈 박사님이 좀 더 유연한 대응을 좀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정규 대사님께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 북핵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답안 중에 저는 첫 번째 그런 과정에서 유연성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우리 목소리를 절대로 미국이나 북한에 인풋시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주도적인은 아니래도 뭐 옆에 서 가지고 그냥 따라가는 그러한 거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도 있지만 또 중요한 거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 혼자서 대응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런 환경 변화와 위협에 대해서 한미일 간에 앞에 이수근 박사가 발표했죠. 한미일 동맹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이 한미일 동맹 자체가 트럼프가 그렇게 가치를 많이 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이 있다. 그렇게 사도광선 추도식에서 사실은 굉장히 따로따로 추도식을 할 정도로 한일 관계가 다시 악화된 측면이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양 국가에서 두 개 다 미래의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양쪽 다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굉장히 아직은 모멘텀이 살아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미일 협력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 정부가 참여를 하고 주도를 해야 될지 이정규 대사님께서 북핵 대응에 맞춰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다른 건데 지금 사회자가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그 이슈에 대해서 국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 한일 양자 관계, 더 나아가서 한미일 삼국 협력에 대해서 지지를 하는 사람입니다. 과거사의 문제는 있지만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가야만 되는 현실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고, 따라서 한일 간에 사실은 그 안보 협력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어차피 북핵 대응을 위해서도 일본도 직접적인 당사자입니다. 뭐 북한에서 미사일 한번 쏘기만 하면은 굉장히 일본 열도가 아주 그 민감하게 반응하듯이 우리만 그 직접 당사자가 아니고 일본도 직접 당사자고, 또 미국은 또 그 큰 틀에서 인태 전략 또는 동북아에서의 그 안보 균형, 미국의 그 안보 전략상 같이 이렇게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3자 같이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그 바람직한 방향이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아주 그 공을 많이 들였죠. 그래서 이 한미일 3자가 안보 협력을 강화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계속 앞으로 나갔을 때 결국은 북핵 대응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원래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그 얘기를 이제 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끝날 때가 됐으니까 꼭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하겠습니다. 저는 그 북한의 그 비핵화라는 것이 이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그 모든 국력을 들여가지고 핵 미사일을 개발을 해놓고 그것이 김정은 뭐 안위나 무슨 체제 생존 그 문제를 떠나서 거기에 완전히 몰빵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대가를 줘서라도 그것이 자기들의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합니다. 핵을 포기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제가 아까 그 패널 청중에서 질문할 때에도 과연 북한이 그 비핵화라는 것을 어떤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수용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가를 제가 질문한 게 그런 건데요. 이제 북한은 이미 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비핵화라는 것은 그야말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공허한 메아리밖에 안 되고 이 레토릭에 불과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게 전제를 했을 때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하나는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방식으로 미국의 핵 우산에 의존하는 겁니다. 확장 억제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확장 억제는 기본적인 그 본질이 커미트먼트, 공약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많이 그 신뢰가 손상 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대안은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본 것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저는 우리가 스스로 그 핵 자강력을 확보하는 거다. 그것이 무슨 뭐 핵 무장을 하는 방법도 있겠고 핵 잠재력을 확보하는 것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일부에서 나오는 뭐 전술핵 재배치니 나토식 핵공유니 저는 그것은 대안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결국은 그 전술핵 재배치나 나토식 핵공유는 미국의 핵무기를 한반도에 갖다 놓는다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그 사용의 권한은 최종적으로 미국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핵우산 확장 억제로 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방안은 북한의 핵을 뭐 줄이던 그대로 유지를 하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그 만약에 마무리해 주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그 핵 자강력을 확보를 하면 결국은 북한은 핵 가지고 우리를 공갈하거나 위협하거나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핵이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앞으로의 정책 방향은 그렇게 나가야 되고, 국민들 다수가 또 지지하는 바이고, 할 수 있겠느냐? 뭐 여러 가지 방법적인 건 있습니다. 국민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외교안보 통일에 관한 사안 중에서 대통령이 결심을 하면 국민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자꾸 이렇게 시간 없다고 그러니까 또 다른 기회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마무리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우리 이정규 대사님만 혼자 얘기하면 좀 불공평하니까 딱 30초씩만 못하신 말씀 전성훈 박사님하고 하명표 박사님 30분부터 됐습니까? 그럼 하명표 박사님. 예. 자, 우리 얘기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사실은 잘 모이지가 않죠. 뭐 보통 저희가 세미나 하면 그렇고 그냥 이 모이지 않는 걸 바탕으로 여러분 각자가 오늘 자면서 이불킥을 하시면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게 좋은 방이냐,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이상으로 북한 군사 포럼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시간 포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참가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2024년 북한 군사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하게 귀가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